1905년 시작된 암흑의 역사.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조약을 체결했던 을사늑약. 그리고 1919년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간 만세의 외침. 선비의 고장 산청에서 시작된 또 다른 독립운동의 기록, 유림 독립운동. 시대의 비극 앞에서 오롯이 나라를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들. 매놈이 총을 쏠려고 그러면 이것을 올렸대요. 올리고 여기다 쏘라고, 배에다가. 나 죽을 테니까.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해 선비에서 독립운동가로, 칼 대신 붓을 든 유림들. 그 염원을 모아 한자 한자 써내려간 유림의 독립청원서, 파리장서. 땅 한 200평 정도 되는 곳에서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대한민국의 유림 독립이라 그런 게. 누구보다 나라의 안위와 독립을 원했던 그들, 유림과 파리장서. 그 숨겨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펼쳐본다. 평생을 학문에 정진하며 나라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학자들의 배움의 터, 명륜당. 이곳엔 일제에 대항했던 수많은 유학자들의 정신이 남아있다. 명암 최익현 선생을 시작으로 백암 박은식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까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유림을 대표하는 유학자들. 사실 유림이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자기 인격 수양과 학문을 이제 공부해서 연구해서 관리가 된 다음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붓을 놓고 그 대신 붓 대신 칼을 들고 앞장서서 의병 활동을 하거나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유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문을 우선시했던 유림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바로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숙 선생이다. 1919년 3월 독립선언서에 유림 대표가 빠진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김창숙 선생. 그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는 유림의 의지를 담은 독립청원서를 작성해 파리 강화회의에 전달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고민 끝에 찾아간 그의 스승 면우 곽종석 선생. 유림 대표를 모으려고 하면 전국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이 제일 이제 그 최고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기 스승인 면우 곽종석 선생을 갖다가 최고 지도자를 모셨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모시는 것 때문에 당시로서는 이제 일본의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상당수의 지식인들 가운데서 그 같이 하자 할 적에 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면우 선생은 그 말 듣자마자 늙은 내가 참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죽을 곳을 얻었다고 하면서 이제 기꺼이 참여했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곽종석 선생과 김창숙 선생의 만남. 그렇게 유림 독립운동의 서막이 올랐다. 먼저 곽종석 선생은 경남 유림 중 뛰어난 문장력을 갖고 있던 유림 장석영 선생과 자신의 제자인 김황 등에게 문건 초안 작성을 부탁한다. 이곳은 1919년 일명 파리 장서가 성안된 곳입니다. 그 독립운동의 본산이면서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여기가 대한민국 유림의 총지휘를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깊은 산속 처소에 머물며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초안을 작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3월 15일 드디어 파리장서 면우본이 완성된다. 당시 작성된 파리장서가 실려있는 곽종석 선생의 문집 면우집.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무국이 생으론 불약 유국이 살아. 나라가 웃으면서 살아있는 것은 나라가 있으면서 죽는 것만 도 못하다. 나라가라는 것이 백성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갖다가 강조해서 말하는 그런 구절이고. 또한 지난날 일시적으로 굴복한 것은 일본의 위협과 압박을 받아서이며 머리를 나란히 하고 죽더라도 맹세코 일본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선비의 붓끝에 담긴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국의 독립을 원하는 유림들의 목소리. 그렇게 무려 2674자에 달하는 유림 독립청원서, 즉 파리장서를 완성한 이들은 곽종석 선생의 첫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 유림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각 지역에 파견될 대표를 협의한다. 그리고 드디어 일제의 눈을 피해 시작된 파리장서 서명을 위한 긴 여정. 경상북도 성주를 시작으로 달성, 봉화, 고령 등 영남 쪽 유림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의 유림들까지 뜻을 함께하며 파리장소에는 총 137명이 서명하게 된다. 위험을 무릅쓰고 파리장소에 서명한 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였던 고석진 선생. 그는 1905년 을사늑약 당시 의병으로도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다. 고석진 선생은 스승인 최익현 선생과 의병을 모으고 충남 논산, 정읍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했다. 이제 파리장소에는 역할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유림의 족장이셨고,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 대표하는 유림이었으니까 스승인 면함 선생하고 그냥 뭐 전국적으로 그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전전부터 을사제약이 맺은 게 1905년이니까 1905년부터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파리장소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곽종석 선생과 함께 붙잡혀 옥중 순국한 김복한 선생. 김복한 선생은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낙행하였고 그의 단발령이 내려지자 의병을 일으켜 체포됐다. 이후 모진 고문으로 불편해진 몸을 이끌고도 파리장소에 서명하는 의지를 보였다. 매놈이 총을 쏠라 그러면 울리고 여기다 쏘라고 배에다가 나 죽을 테니까 난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고서 붙들려 가셨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고문 때문에 하반신이 전부 마비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파리장서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정말 이분의 자손으로서 정말 너무 뿌듯하고 거기에 대해서 할아버지의 정신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아서 그것이 항상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하게. 137명의 유학자 중 경남 김해를 대표해 파리장소에 서명한 류진옥 선생. 그는 독립운동과 민족교육에 앞장섰던 학자로 파리장소로 고초를 겪은 후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후학양성에 힘쓰던 절개 높은 선비였다. 살아생전에 사진 하나 남아있지 않지만 시와 글로 학자로서의 삶을 남겨둔 류진옥 선생. 할아버지가 그런 10명의 식구를 거느리는 참 가장으로서 이런 파리장서에 흔쾌히 서명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소위 하신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선비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유림들의 그러한 소위 독립항쟁 노력은 두고두고 높이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유림들의 독립의지를 증명했던 파리장서. 그렇다면 이 파리장서는 어떻게 파리 강화회의에 전달될 수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 특별한 비화가 숨겨져 있다. 일단 유학자들이 굉장히 암기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심 선생님께서 이 작성된 곽종석 선생님과 작성한 파리장서를 전부 외우셨다고 해요.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원본을 가져가야 되니까 원본이 없지는 그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가져가기 위해서 곽종석 선생님께서 그 한 줄 한 줄을 잘라서 날줄을 만들어서 미투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김창숙 선생의 암기력과 곽종석 선생의 기지가 만들어낸 특별한 밀서. 그렇게 김창숙 선생은 집신으로 만든 파리장소를 들고 거창을 출발해 서울로 향한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길이었다. 당시 만세운동의 여파로 일제의 검문 검색이 강화됐고 김창숙 선생은 몇 번의 고비를 넘겨야 했다. 심산 선생도 일본 형사가 따라와가지고 신문을 했는데 친척집 잔치에 왔다고 이제 핑계대고 또 이제 위기를 탈출했고 또 김천에 가서 이제 밤에 그 이제 파리장소에 서명할 사람들 구하면서 다니다가 길가에서 주막 하는 집에 들어가니까 친척 아주머니가 막 들어오지 말라고 밀어내가지고 참 도랑에 빠져가지고 기어서 도랑을 건너가지고 숨은 적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놈들이 다 먼저 와가지고 재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한 김창숙 선생. 그는 1919년 3월 22일 극비리에 출국하여 중국 펑텐, 현재 선양과 텐진을 거쳐 3월 27일 상해에 도착한다. 그런데 상해에 도착한 김창숙 선생은 파리행이 아닌 중국에 남아 독립운동을 이어가기로 하는데 당시 상해에서 조원 이동영, 이시영, 조성환 등이 이미 일주일 전 김규식이 민족 대표로 파리로 출발한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유림의 뜻을 담은 파리장서는 영어로 번역되어 김규식에게 전달됐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공개된다. 또한 3,000부가량 인쇄된 파리장서는 파리 강화회의 의장과 각국 대표는 물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언론계와 국내의 향교회까지 전해졌다. 하지만 김창숙 선생이 중국으로 떠나고 10여일 뒤 성주 지방에서 파리장소에 서명한 유림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면서 파리장소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에 일제는 유림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고 이 사건이 바로 1차 유림단 사건이다. 유림 대표로 파리장소에 서명했던 곽종석 선생은 체포 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충청 유림의 대표이자 홍주 의병장 출신이었던 김복한 선생 역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된다. 그리고 일제는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파리장소를 모두 불태웠다. 이 사건으로 약 100여 명의 유림들이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그중 18명이 유죄를 선고받아 옥고를 치루었다. 다행히 중국에 남았던 김창숙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고 임시의정원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1925년에는 우당 이회영 선생과 독립기지 건설을 위해 홀로 국내로 들어와 모금 활동을 전개한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상해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김창숙 선생은 국내에서 유림들에게 모은 자금으로 총과 폭탄을 구입한 후 나석조 의사에게 전달한다. 나석조 의사는 한국 수탈에 앞장섰던 착취 기업들의 폭탄을 투척하고 일본인들을 저격한 뒤 거사 당일 순국했다. 그 심산이 해외에 나가서는 이미 그 유림이라는 뭐 양반이라는 이런 이미 틀을 벗었다고 봐야 되죠. 그 여러 가지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러 국내를 잠기면서 가보니까 이게 일제에 동화되어 있고 또 이런 민심 속에서는 우리가 독립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속에서는 극단적인 방법, 이래서 의열투쟁, 폭탄투쟁도 이제는 가담하게 됐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나석조 의거의 주동자로 체포된 김창숙 선생은 살인미수, 치안유지법, 폭발물 취급력 위반 등의 죄목으로 징역 14년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때 이미 김창숙 선생은 일제의 고문으로 하반신 불구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34년 7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병세가 깊어져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김창숙 선생. 그의 삶을 기록해놓은 기념관을 찾았다. 김창숙 선생은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로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간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역사의 아픔을 지닌 중국 관광객들이 김창숙 선생의 삶을 들여다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我觉得呢，这个首先啊，是要有思想，
正因为有这些革命先驱不断的这个进取的精神和坚定的意志，还有这种文化的传承，才有了韩国人民今天的这种辉煌的成就也好，这个来之不易的生活也好，确实跟这个都是分不开的。 1920년 별세한 김창숙 선생 모친이 잠들어 있는 곳. 중국에서 어머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지만 진짜 효도는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동료들의 말에 눈물을 삼켜야만 했던 김창숙 선생. 됐습니다. 다 왔어요. 네. 아이고 할머니 산소 차라고 혼났네. 혼났어. 20년이 지나서야 마주할 수 있었던 어머니의 묘. 산소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바로 3년상을 못 냈으니까 산소에 가지고 심혈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움막을 지어놓으시고 낮에 집을 지어놓으시고 저녁에 자는 건 저 밑에 집을 지어놓으시고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식사를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저녁에도 오줌 같이 아침은 갖다 드리고 저녁 와서 잡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심효살이를 하셨죠. 어린 시절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김창숙 선생. 고통도 고민도 없었던 그 시절은 가혹하게도 너무나 짧았다. 마지막까지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는 김창숙 선생. 처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결혼하셔가지고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어디 가서 처음 배웠냐면은 약간 형무소에서 배웠습니다. 형무소 감방에 찾아가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처음 인사를 했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못 볼 것을 보고 사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 편하시니까 오줌 누기 힘들고 똥오줌 모를 때는 할 수 없죠. 며느리가 가서 받아낼 수밖에 없죠.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참 본인도 힘들었고 아마 우리 어머님도 힘들었고 나는 옆에서 구경하느라고 힘들었고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김창숙 선생의 가족들 역시 그와 독립운동을 함께했다.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으나 장남과 차남은 모두 독립운동 과정에서 희생됐다. 남편을 독립운동으로 잃은 둘째 며느리가 마지막까지나마 병든 김창숙 선생을 모셨다고 한다.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은데 1962년 84세로 생을 마감한 김창숙 선생. 평생을 조국 독립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였지만 숨을 거둘 땐 변변한 집 한 칸 없었다고 한다. 그의 묘에 새겨진 태극기는 애끓던 애국 충정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다. 김창숙 선생은 광복 후에도 이승만 정권의 부패와 독재에 정면으로 맞섰다. 김구 선생과 함께 정부 수립에 관여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의 이름은 유림의 유학자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다.